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신학기가 시작된 3월입니다. 오늘은요 1953년 3월부터 2개월간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된 북베트남 서북부 고원지대의 디엔비엔푸를 방문하고 보고 느낀 소회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6.25 한국전쟁 당시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당한 아군은 전전선에 걸쳐 중과 부족 등으로 작전상 후퇴를 했지만 38도 선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춘천에서는 전쟁 발생 첫날부터 4일 동안 북한 인민군 2군단에게 개멸적인 타격을 가한 국군 6사단의 용맹을 기리는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에 왔습니다. 자, 이들을 생각하며 디엔비엔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이기는 해도 오랜 돈독한 지인인 베트남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부이 박사와 함께 풍광이 뛰어난 하롱베이를 뒤로하고 하노이에서 약 400km 정도 자동차로 가야 하는 1953년에 격전지였던 디엔비엔푸로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거의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경사지를 그대로 밭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마치 산 전체를 보기 좋게 수놓은 양탄자 모양의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간간히 계단식 경작기는 보이기는 했어도 대부분의 경사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작 방식이었습니다. 도중에 산악 소수민족을 만나 미소를 주고받는 일은 반갑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디엔비엔푸가 보이는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디엔비엔푸 전투 승리의 상징인 대포를 산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조각상이 맞아주었습니다. 약 12만 명이 사는 전형적인 분지 평야지대의 도시 중심가에 들어섰습니다. 70여 년 전에 치열했던 전투는 세월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듯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은 생활에 쫓긴 나머지 전쟁은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이 박사와 함께 중심가 인근이 당시 프랑스군 지하벙커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입구에는 베트민군의 공세에 밀려 지하벙커에서 절망적인 얼굴로 항복하는 프랑스군 카스트리 사령관과 벙커 위에서 승리 깃발을 흔드는 베트민군의 모습이 새겨진 황토색의 부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관광객들과 함께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차모를 따라 지하벙커 사령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투 작전도 등을 상세히 그려놓은 작전 상황실과 집무실 등이 칸칸이 나누어진 방들 사이를 지나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항복한 사령관의 굴욕적인 참패를 견뎌야 하는 신음소리와 승리한 자의 넘치는 환희소리가 동시에 귓전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를 기리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후세에 전하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나와 야외에 전시된 당시 프랑스군의 탱크를 보며 승전 기념상이 있는 300여 계단을 오릅니다. 정상에는 승전 50주년을 기념하는 높이 12.6m의 승전 기념상이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기념상은 기관총과 깃발 그리고 꽃다발을 쥔 어린 소녀를 들어올린 3명의 병사 모습입니다. 이 소녀는 이 싸움에서 공을 세운 소수민족 타이족 아이입니다. 또한 곁에는 당시의 전투 모습을 새긴 부조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승전 기념상 공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조용하고 아담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20km, 폭 6km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속의 디엔비엔푸는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할지로도 보이는 등 방어에 불리한 평지에 왜 진지를 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절로 났습니다. 아무튼 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1953년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과 북베트남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는 1946년부터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마지막 전투로 오래전 저부터 그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의 상황을 잘 재현한 디엔비엔프와 라스펙이 대령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트민군을 지휘한 베트남의 영웅 지압 장군이 집필한 책을 번역한 디엔비엔프를 사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2차 대전에 기록을 남긴 처칠이나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의 징비록과 난중일기를 쓴 이순신 장군의 충정의 마음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베트남은 지도에서처럼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홍강델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호치민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고 디엔비엔프와 인접한 라오스도 이미 공산 파테투라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독립을 선언한 호치민은 1944년 그가 조직한 선전 해방군을 모태로 하는 베트민군을 통해 식민지를 복원하러 온 프랑스와 1946년부터 54년까지 8년간에 걸친 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북베트남 내 고립된 요새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홍강델타 유역만을 장악하고 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호치민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1953년 새로 부임한 나바르 극동 원정군 사령관은 전세를 만회할 결정적인 기회를 노립니다. 이것이 나바르 장군의 북베트남 요충지인 디엔비엔프로 베트민군을 유인하여 한꺼번에 괴멸시켜 전황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 상인들이 모여드는 수송의 십자로로 베트민군의 주요 보급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배후인 라오스가 공산 파테투라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어 베트민과의 협력관계도 차단할 구상이었습니다. 이 작전 계획에 따라 프랑스군은 하노이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계곡 분지의 낙하산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는 베트민군의 점점 강해지는 공격에 맞서 자국군인은 물론 알제리와 남베트남 군으로 구성된 약 15,000여 명으로 증강하여 결전에 대비합니다. 이렇게 증강된 현지 사령관으로 부임한 카스트리 대령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디엔비엔프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문제는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펴는 베트남군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자만에 빠져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에 호치민의 지압 장군도 이곳을 결전의 장으로 결정하고 사계자단을 동원하여 디엔비엔프를 포위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주변 지역이 10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병력 집결과 중장비 이동이 불가능하여 기껏해야 호치민이 1계사단 정도 동원할 것이라는 오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압 장군은 600 내지 10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주력 부대를 항공기 간축을 피해 주간에는 산악고지를 넘어 매일 30km씩 야간에는 도로를 이용하여 50km의 빠른 속도로 도보 행군합니다. 무거운 포는 분해하거나 인력으로 끌어올리며 산을 넘습니다. 또한 보급 수송도 주로 인력이나 삼륜, 자전거 1000여 대를 동원하여 한 대당 300kg의 군수물자를 날랐습니다. 자전거 운반은 일본군이 말레이 반도에서 이용했던 효율적이고 이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지압 장군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인 1954년 3월에는 4계사단 49,500명과 병참 지원 병력 15,000명 등 총 65,000명의 대군과 그 외에 다수 민간 지원 등을 받으며 포위망을 조여갑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군은 전투병력 14,000명과 병참 지원 병력 등을 포함하여 약 2만 명의 경전차 10대, 곡사포 32문, 중박격포 24문과 신기함과 탄약은 겨우 11분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군은 베트민군의 매복 등으로 육로가 막혀 항공기 지원만을 받아야 하는 적진 깊숙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군은 지압 장군이 공격을 위해 산악 정글에서 나오는 순간 항공폭격과
포병 사격으로 초기에 제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군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던 지압 장군이 고지에서 쏘는 포병 사격에 프랑스군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프랑스군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3월 13일 지압 장군은 야간 총공격 명령을 하달합니다. 프랑스군의 외곽 진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프랑스군 진지 바로 앞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오면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져 피하간의 시체는 쌓여갑니다. 적의 포병을 초기에 파괴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포병단장 피로트 대령은 자결합니다. 비행장은 파괴되었으며 우기로 접어들면서 공중지원마저 받을 수 없어집니다. 본국에서 3개 공정제대가 추가 증원되고 미 공군의 지원이 있었지만 상황은 호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베트민군의 대공포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공비행을 하며 투한 보급품은 적진에 떨어집니다. 전투 중에 현지 사령관인 카스트리는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되어 본국의 부인이 보낸 진급 축하 편지도 적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군기 48대가 추락하고 100여 대는 피해를 당합니다. 이렇듯 프랑스 공군의 필사적인 공격으로 베트민군도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지만 전세는 베트민군 쪽이었습니다. 드디어 지압 장군의 맹렬한 공격에 프랑스군은 서서히 탄약이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5월 7일 베트민군의 최후 돌격으로 사령관 카스트리 장군은 지하 벙커에서 하노이 사령부에 전투가 끝났습니다라는 무전 송신을 보내자 모든 물자와 무기를 파괴하고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에 사령관을 포함하여 11,721명은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56일간의 전투는 끝납니다. 프랑스군의 굴욕적인 참패이자 베트민군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로 프랑스는 포로 외에 전사 등 인적 피해 만여 명 이상과 항공기 229대, 전차 10대 등의 손실을 입었으며 베트민군도 전사 등 총 사상자가 2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열린 제네바 회의에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포기한다. 동시에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양분한다는 내용에 합의합니다만 이는 다시 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호치민이 전투 승리 직후 그의 장병들에게 보낸 승리는 위대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보아도 알만합니다. 그리고 이때 잡힌 포로 중 4천여 명의 부상자들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받았을 뿐 나머지 약 8천여 명의 포로들은 수백 킬로 떨어진 여러 포로 수용소까지 굶주린 죽음의 도보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훗날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3,290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헌신적인 간호활동으로 디엔비엔프의 천사라고 불린 제네비에브는 여러 훈장을 받는 등 피하간에 찬사를 받는 훈훈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투에 관심을 끈 얘기 중에 하나는 프랑스군 소속 한국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함경도가 고향인 전병일씨로 포로가 된 이후 알제리인들의 독립을 진압하는 외인 부대원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다가 알제리인들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그간 받은 훈장과 국적 등이 무효가 되어 프랑스에서 무국적자로 어렵게 지낸다는 기구한 운명 보도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지압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아시아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정도의 명장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과 같이 험난한 산을 넘은 점에서 닮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디엔비엔프 전투 당시 그의 역할이 과장되어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 일부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국민적인 존경심은 변함이 없음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의 전쟁 철학이자 작전 원칙은 기억해둘만 합니다. 첫째,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즉 우리가 싸우고 싶을 때 한다. 둘째, 적이 원하고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즉 우리가 싸우고 싶은 장소에서 싸운다. 셋째, 적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즉 보통 방식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적이 예상치 못하게 비밀스럽게 이동하여 허를 찌르는 등의 원칙을 적용시킨 승리를 확신하는 때에 이루어진 싸움이 바로 디엔비엔프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승리의 수단이었던 1100km의 안남산맥을 통과하는 육상 루트 등 5개의 호치민 루트 작전도 이곳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지압 장군은 그의 책 디엔비엔프에서 프랑스가 그렇게 빨리 심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 적의 입장에서 통탄할 일은 패배한 적군의 대부분이 나바르 전략기동군의 중추인 공정대대들과 유럽, 아프리카 대대 등 최고의 정예부대였다며 승리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전쟁 사가들이 지적하는 프랑스군의 주요 패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적군의 움직임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적군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보았다는 점. 둘째, 베이트민군을 유인한다는 전술일지라도 무모하고 비상식적으로 저지대의 진지를 선택했다는 점. 셋째, 당시 중국 대륙에서의 내전 종식과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중국 등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점. 넷째, 디엔비엔프와 접한 라오스 북부를 공산 파테투라오가 장악하여 프랑스군은 더욱 고립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군이 싸워야 하는 부족한 대의명분과 낙하산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보급체계, 그리고 알제리, 모로코, 타이족, 베트남인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부대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점, 거기에 공수부대와 포병 중심의 부대에 기병대 출신 카스트리 장군이 통솔했다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차 대전 이후 고조된 세계사적인 흐름인 독립을 위한 저항의식과 인내심이 강한 베트민군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점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을 넘어 세계 역사 변화에 큰 영향을 준 디엔비엔프 전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난 산악지대에서 어렵게 사는 소수민족의 생활상과 때마침이 열린 산촌 시장 등을 들여다보고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프랑스와 격전을 벌여 승리한 북베트남의 지압장군과 이를 방어하려는 프랑스 지휘관들의 지략과 면모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바로 철수합니다. 이렇게 패한 원인의 하나로 프랑스군은 고지가 아닌 계곡 속의 평지를 주요 방어 진지로 삼은 것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북한 인민군이 한국전쟁 당시 춘천을 공략할 때 춘천의 개활지인 우두보를 이용하다가 괴멸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2차,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식되는 1992년까지 동남아시아는 복잡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러한 역동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지역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